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전략국 최고의 분석가가 하루아침에 국가의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리고 심지어 자신의 친가 할아버지까지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모습이 보이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의 한국인 정체성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저는 데이비드 윤입니다. 미국 전략국 연구원이죠. 화려한 이력 뒤에 감춰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인생은 겉보기엔 성공적입니다. 하버드 출신의 정부 요직에 하지만 거울 속 제 모습은 언제나 낯설었어요. 양부모님은 제가 2살 때 저를 입양하셨습니다. 제임스와 캐롤 스미스 두 분 다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분들이었죠. 하지만 아버지의 가족들, 특히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퇴역 군인이셨던 할아버지는 아시아계를 경멸했어요. 명절 식사 자리에서 할아버지가 저를 바라보던 눈빛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 아이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절대로. 어린 제 귓가에 속삭여진 이 말은 지금도 가슴을 옥죄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은 제 눈을 흉내내며 놀았고 저는 그저 웃어 넘겼죠. 웃음 뒤에 숨긴 상처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며 노력했어요. 최고의 성적, 완벽한 영어, 미국적인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동양인 얼굴은 여전히 제게 질문을 던졌어요. 너는 대체 어디에 속한 사람이니? 어느 날 국가안보 수업에서 한 교수가 물었습니다. 윤군, 북한에 대한 자네 생각은 어떤가? 순간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마치 제가 자동으로 한반도 전문가가 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 뿌리에 대해, 제 역사에 대해, 심지어 제 본명조차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미국인입니다. 대답을 마치고 느낀 건 깊은 공허함이었어요. 그날 밤 양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제 원래 이름이 뭐예요? 잠시 침묵 후 들려온 대답. 윤대성이란다. 입양 서류에 적혀 있더구나. 윤대성.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낯설고 어색하고 그러나 묘하게 제 안에서 무언가 울림을 주는 이름이었죠. 전략국에 들어간 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출중한 업무 능력에도 불구하고 항상 외부인 취급을 받았죠. 회의에서 발언권은 제일 마지막이었고 중요 정보는 때때로 저를 우회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더 미국적으로 행동했고 더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죠. 동료 마이클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데이비드, 너 한국에 가본 적 있어?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아니, 한 번도 없어. 갈 이유가 없었거든. 마이클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한반도 담당인데도?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맞습니다. 저는 전략국에서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 한국은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었습니다. 책과 보고서로만 접했던 나라, 그곳이 제 뿌리라니.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미국인 데이비드 윤. 하지만 내면에는 끊임없이 방황하는 윤대성이 있었죠. 두 개의 이름 사이에서, 두 개의 정체성 사이에서 저는 계속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양부모님은 저를 사랑했어요. 그것만은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죠.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버려졌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어요. 국가를 위해 일하면서도 그 국가가 저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느낌은 언제나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죠. 제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전략국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이었죠. 휴대폰에 뉴스 알림이 떴어요. 워싱턴 국회의원 테러 발생, 용의자 추적 중. 평소와 같은 뉴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죠. 모든 직원들이 긴급 회의실로 소집되었어요. 국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테러는 내부 정보 유출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순간 국장의 시선이 저에게 고정됐어요. 마치 저를 의심하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제 책상으로 돌아오니 내부 조사관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지난주 제가 제출한 보고서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테러 용의자에 관한 중요 정보가 의도적으로 누락되었다는 거였죠. 윤 씨, 이 부분을 왜 삭제했습니까? 조사관이 보여준 문서를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작성한 원본과 달랐습니다. 누군가 제 보고서를 조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제 해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죠. 당신은 일시적으로 정직 처분되었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무실 출입이 금지됩니다. 하루 만에 제 경력이, 제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의심, 경멸,
그리고 공포가 섞인 눈빛들이었죠. 2년간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저를 배신자 취급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어요. 양어머니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데이비드,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어. 지금 병원에 계셔. 그날 밤 병원에서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어머니는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계셨죠. 제 세계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장 의지하던 두 분을 하루 만에 잃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신문 헤드라인은 저를 더욱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테러 관련 정보 은폐, 아시아계 내부자 혐의, 제 사진이 일면에 실렸어요. 기사는 저를 충성심을 의심받는 입양아 출신 공무원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제 출신을 문제 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심지어 제가 북한 스파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있었죠. 아버지의 장례식에서도 평온함은 없었습니다. 취재진들이 몰려와 질문을 쏟아냈어요. 할아버지는 분노에 차서 제게 접근조차 하지 않았죠. 가족들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마치 제가 전염병에 걸린 사람처럼 말이에요. 어느 날 저녁, 아파트로 돌아오던 중 누군가 뒤에서 저를 밀쳤습니다. 너 같은 배신자는 이 나라에서 꺼져야 해. 낯선 남자의 얼굴에는 증오가 가득했어요. 이런 일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거리에서, 심지어 병원에서도 사람들은 저를 알아보고 적대감을 드러냈죠. SNS는 더 끔찍했어요. 제 주소가 공개되었고 살해 위협이 쏟아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온라인상의 위협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병실을 찾았을 때 간호사 한 명이 저를 알아보고 차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부모님까지 고통받게 하다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게 제 탓일까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반응 없는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자고요. 이 나라에서, 이 삶에서, 이 정체성에서 벗어나야 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여권을 챙기고 가방을 꾸렸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않았어요. 그저 멀리,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었죠. 하지만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익숙한 번호가 아니었어요. 데이비드 윤 씨 맞으신가요? 저는 연방수사국 특별조사관 로버트 밀러입니다. 당신의 사건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사무실로 와주시겠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이 함정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희망일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가겠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 짐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서류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모아둔 자료들이었죠. 무심코 열어본 그 상자가 제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연방수사국 사무실로 향하는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 같았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쫓았어요. 실제인지 상상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죠. 택시 운전사도 백미러로 저를 힐끗거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TV에서 본 것 같은데요. 그 스파이 아닌가요?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로버트 밀러 조사관은 예상과 달리 공손했어요.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 더미를 올려놓았습니다. 윤 씨, 우리는 당신의 보고서가 조작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문제는 누가, 왜 조작했는지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조사는 계속되고 당신의 이름이 완전히 클리어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미묘한 희망이 보였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플래시 세례 속에서 겨우 빠져나와 커피숍으로 들어갔습니다. TV 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동양인 공무원의 이중 충성심 문제가 다시 한번 불 꺼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는 도산 안창호와 같은 불법 체류 애국자들이 미국을 교란시킨 일에 지속된 문제입니다. 도산 안창호라는 이름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지만 왠지 가슴이 아팠어요. 그들이 한국인의 자긍심을 짓밟는 방식이 너무 고통스러웠죠. 커피숍을 나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변함없었어요. 그날따라 유독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병실을 나서는데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오늘 워싱턴에서는 테러 용의자의 공범으로 지목된 데이비드 윤의 친가 할아버지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얼굴에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친가 할아버지, 제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노인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윤대성, 일명 데이비드 윤의 친할아버지입니다. 그놈은 우리 가문의 수치입니다. 한국인의 이름으로 그런 배신을 저지른 것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친할아버지가 제 피를 나눈 유일한 혈육이 저를 공개적으로 부정했어요. 이제 저는 양가에서도 친가에서도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목적 없이 거리를 걸었어요.
햇빛이 너무 밝았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어느 순간 강변에 서 있었어요. 검은 물결이 제게 손짓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발만 내디디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것 같았죠.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SNS 알림이었어요. 호기심에 열어보았다가 곧 후회했습니다. 제 사진 아래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죽어라 배신자. 너 같은 놈은 살 자격이 없다. 집 주소 아는 사람? 마지막 댓글에는 제 아파트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빗속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끝내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일까?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아파트에 도착해보니 현관문에 붉은 페인트로 배신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모든 것이 엉망이었어요. 누군가 침입해서 집을 망가뜨린 흔적이 역력했죠. 천천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모았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한 장의 종이, 어제 발견한 서류 상자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누런 종이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신념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자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도산 안창호의 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울렸습니다. 방금 TV에서 모욕당했던 그 이름, 도산 안창호. 그가 남긴 말이 제게 이렇게 와닿을 줄은 몰랐어요. 휴대폰을 꺼내 그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독립운동가, 교육자, 한국인의 자긍심. 스크롤을 내리던 중 하나의 정보가 눈에 들어왔어요. 도산기념관 서울 종로구 소재. 그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도망치듯 떠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찾아 떠나기로 했어요. 제 뿌리를, 제 정체성을, 그리고 어쩌면 제 신념을 찾아서요. 여권을 꺼내들고 컴퓨터로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목적지는 한국, 서울. 평생 피해 다녔던 그곳으로 이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기로 했어요. 짐을 꾸리며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면 오히려 찾을 가능성은 무한해지는 게 아닐까.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살기 위해 저는 처음으로 제 뿌리를 향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이상한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낯선 곳인데 마치 오랜 기억 속 어딘가를 걷는 것 같았어요. 공항 안내 방송이 한국어로 흘러나왔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였지만 묘하게 친숙했죠. 호텔에 체크인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화려했어요. 미국에서 보던 것과는 다른 에너지가 도시에 흐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무엇을 찾아 여기까지 왔는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둘러 도산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작고 소박한 건물이었어요. 입구에서 어색하게 서 있던 저에게 중년 여성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어 가이드가 필요하신가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박사님을 모셔올게요. 잠시 후 단정한 차림의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니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연석입니다. 도산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학자죠. 오늘 안내를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시물을 하나씩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조연석 박사는 유창한 영어로 도산 안창호의 생애와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1902년 미국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펼쳤던 이야기, 인종차별에 맞서 싸웠던 순간들, 그리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헌신까지. 도산은 단순한 독립운동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육자였고 철학자였으며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믿었던 사람이었죠. 모든 이야기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특히 도산이 미국에서 겪었던 고난은 마치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인종차별, 소외감, 그리고 끊임없는 정체성 갈등. 그럼에도 그는 신념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를 압도했어요. 조연석 박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로 도산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저는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저는 제 정체성을 찾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계 입양아로 자랐거든요. 제 말에 조연석 박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혹시 이름이 데이비드 윤 아니신가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곳까지 제 소문이 퍼진 걸까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그는 놀랍게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여기서는 아무도 당신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선입견 없이 대하는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기념관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테러 사건부터 가족의 사고, 그리고 사회적 매장까지. 조연석 박사는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통찰력으로 말했어요. 윤 씨, 도산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1919년 그는 미국에서 친일파들에 의해 매국노로 몰렸어요. 심지어 한인사회에서도 오해를 받았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제게 묘한 위로가 되었어요. 저만 겪는 고통이 아니었던 거죠. 100년 전 한 사람이 이미 이 길을 걸었고 그 길에서 굴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와 닮았는데
왜 나는 몰랐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조현석 박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컨퍼런스 당일 서울 코엑스의 넓은 홀은 전 세계에서 온 참가자들로 붐볐습니다. 조현석 박사가 입구에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윤 씨, 오늘은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 발전과 그 철학적 배경에 대한 세션이에요. 저희는 도산 정신과 현대 기술의 만남이라는 주제의 세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발표들을 접하게 되었어요.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이룩한 성과들, 특히 위기 대응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었죠. 첫 번째 발표자는 한국의 AI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대규모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혁신적인 접근법을 제시했어요. 2022년 태풍 흰남노 당시 이 AI 시스템은 20만 명의 시민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인명피해를 95% 이상 줄일 수 있었죠. 발표자의 말에 청중들은 감탄했어요. 저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다음 발표였어요. 한국의 위기 지역 긴급 구호 체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시리아 내전 당시 한국의 스마트 구호 시스템은 접근 불가능했던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드론과 AI를 결합한 이 시스템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현재 유엔에서 표준 프로토콜로 채택되었죠. 조현석 박사가 제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놀랍지 않나요? 사실 저는 충격받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접했던 한국의 이미지는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한류문화나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첨단 인도주의 기술은 처음 들었습니다. 이건 전혀 몰랐던 면이네요. 미국에서는 이런 뉴스가 거의 보도되지 않아요. 조현석 박사는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윤 씨를 초대한 이유입니다. 실제 한국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마지막 발표는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스마트 국방 전략과 민간 협력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남북한 상황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한국이 어떻게 혁신적인 방어 시스템을 개발했는지 설명하는 내용이었죠. 우리의 접경 지역 감시 시스템은 9.8%의 정확도로 위협을 식별합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이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철학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휴식 시간에 조현석 박사가 저를 몇몇 발표자들에게 소개해 줬어요. 그들과 대화하면서 저는 한국 기술의 특별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한 혁신을 넘어 인간 중심적 가치가 녹아 있다는 거죠. 한 엔지니어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도산의 인격 수양이라는 철학과 연결되는 지점이죠. 그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어요. 기술과 인문학, 전통과 혁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미국에서 배웠던 이분법적 사고와는 달랐어. 컨퍼런스가 끝난 후 조현석 박사가 저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연구소였어요. 그곳에서 실제 재난 대응 시뮬레이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시스템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있죠. 화면 속에서 복잡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모습을 보며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이런 기술이 실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연구소를 나오면서 조현석 박사에게 물었어요. 도산 안창호가 이런 기술을 보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 기뻐하셨을 겁니다. 도산은 항상 실력 양성을 강조하셨거든요. 기술력은 국가의 독립과 번영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보셨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기술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느냐는 질문일 겁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제가 미국에서 배웠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단순한 경제 성장이나 문화적 특성을 넘어 깊은 철학과 미래, 지향적 비전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이제 저는 이 나라가 제 뿌리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움을 느꼈죠. 지금의 한국을 만든 것은 도산과 같은 선각자들의 희생과 비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잠들기 전 조현석 박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보여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의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연구소에서 뵙죠. 보여드릴 것이 더 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기대감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두 세계 사이의 갈등이 어쩌면 특별한 강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죠. 하지만 알게 되면 그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됩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산의 철학, 한국의 역사, 그리고 정체성의 의미에 대해서요. 조현석 박사는 제게 도산의 일기와 편지를 번역한 책을 선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물었어요. 윤 씨,
한국에서 얼마나 머무를 계획인가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어서요. 그의 표정이 깊어졌어요. 그렇다면 제안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도산 관련 국제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도산의 기술 교육 철학에 관한 세션이 있는데 오늘날 한국의 기술 발전과 연결된 내용이죠. 함께 참석해 보시겠어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처음으로 무언가 의미 있는 방향이 보이는 것 같았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묘하게 가벼워져 있었어요. 이제껏 도망쳐온 정체성이 오히려 제가 찾아야 할 힘의 원천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도산의 글을 읽으며 깊은 울림을 느꼈어요. 특히 한 구절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신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신념은 자신을 넘어 타인을 향해야 한다. 처음으로 저는 제 뿌리에 대해, 제 정체성에 대해 부끄러움이 아닌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에 온 진짜 이유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연구소에서 조현석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함께 오래된 문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도산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가 미국에서 어떤 편견과 오명에 맞서 싸웠는지에 관한 기록들이에요. 문서들 중에는 1910년대 미국 신문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아시아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한 기사는 도산을 위험한 동양인 선동가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도산은 엄청난 모욕과 차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인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죠. 조현석 박사가 보여준 도산의 편지에는 그의 고뇌와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한 구절이 특히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모욕을 견디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내가 견디는 것은 단지 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미래의 우리 동포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말을 읽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산이 견뎌낸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제가 미국에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의 투쟁과 인내가 저와 같은 세대를 위한 것이었다니. 이해하셨나요? 도산이 겪은 모욕과 오명은 윤 씨가 지금 겪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개인적 상처로만 여기지 않았어요. 더 큰 목적을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였죠. 조현석 박사의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상황을 개인적 불운으로만 여겼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그건 더 큰 역사의 일부였습니다. 도산의 시대부터 이어진 아시아계 미국인의 정체성 갈등과 투쟁의 연속선상에 저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윤 씨, 제가 어제 당신에 관한 뉴스를 좀 더 찾아봤습니다. 미국에서의 상황이 정확히 어떤지 알고 싶었거든요. 조현석 박사는 노트북을 열고 최근 기사를 보여주었어요. 놀랍게도 새로운 전개가 있었습니다. FBI 테러 사건의 진범을 체포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제 보고서가 조작된 것은 내부 음모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어요. 보셨나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도산도 항상 그렇게 믿었죠. 기쁨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에야 진실이 밝혀진다는 게 너무 가혹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있잖아요. 당신의 이름이 깨끗해졌으니까요. 조현석 박사의 말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돌아가야 할까요? 그곳에는 여전히 상처와 아픈 기억들만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진정으로 속한 곳은 어디인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돌아갈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더 알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제안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문화 안보 협력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경험과 전문성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제안은 저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어요. 제 상처를 개인적 원한으로 삼지 않고 건설적인 무언가로 승화시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도산이 그랬던 것처럼요.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조현석 박사와 함께 한국의 기술 연구소들을 방문하며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서로의 강점을 보완하며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었어요. 보고서는 문화 안보 중심의 한미협력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제 이름 대신 윤으로 서명했어요. 처음으로 제 한국 이름을 공식 문서에 사용한 순간이었죠. 조현석 박사의 도움으로 이 보고서는 미 국무부와 의회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의 정체성과 역할에 관한 부분이 큰 주목을 받았죠. 한 달 후 워싱턴 포스트에 제 보고서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문화적 이중성 국가 안보의 새로운 자산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는 저를 두세 개를 이해하는 특별한 통찰력을 가진 전문가로 소개했습니다. 이전에 저를 아시아계 내부자라고 비난했던 언론들도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제 경험과 배경이 오히려 특별한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변화한 것이죠. 어느 날 저녁, 조현석 박사와 한강변을 걸으며 이런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몇 달 전만 해도 제 정체성은 저주 같았어요. 이제는 강점이 되었다니. 조현석 박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산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한국인 정체성이 미국에서 약점이었죠. 하지만 그는 그것을 강점으로 변화시켰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힘입니다. 그날 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정체성의 혼란이 아닌 충만함을 느꼈어요. 더 이상 두 세계 사이에 찢겨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세계를 모두 품을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이제 저는 달라진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이상 증명하려 애쓰지 않고 제가 누구인지 자신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워싱턴 듈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낯선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3개월 전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겉모습은 같았지만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공항을 빠져나오는 길에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데이비드 윤 씨? 돌아보니 정장 차림의 남성이 서 있었어요. 그는 공손하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귀하의 보고서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는 저를 국무부로 초청했습니다. 제 보고서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듣고 싶다는 이유였죠. 사실 우리는 현재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 중입니다. 윤 씨의 통찰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틀 후, 저는 국무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몇 달 전에는 저를 의심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귀 기울여 제 말을 경청하고 있었어요. 문화적 이중성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두 세계의 가치와 시선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글로벌 시대의 필수적인 자산이 되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중에는 전에 저를 비난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았어요. 제 가치는 외부의 평가가 아닌 내면의 신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전략국의 새 국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윤 씨, 우리 부서로 돌아올 생각 있으신가요? 전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맡길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야 할까요? 예전에 저라면 즉시 수락했을 겁니다. 인정받는 것, 성공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 고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배운 것들을 더 넓은 방식으로 나누고 싶어요. 국장은 약간 놀란 듯 했지만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신념에 따라 결정하는 저의 모습이 오히려 더 존경스러워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전 직장 대신 교육 분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에서 문화 안보 분야의 특별 강의를 맡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도산의 교육 철학을 미국 학생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인격 수양과 실력 양성,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도산 안창호는 100년 전에 이미 이 진리를 알고 있었죠. 강의를 들은 학생들, 특히 아시아계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그들도 저와 같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제 이야기가 그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한 한국계 학생이 강의 후 저에게 다가왔어요. 교수님, 저는 항상 제 한국인 배경을 숨기려고 했어요. 미국에 더 잘 융화되기 위해서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잘못된 접근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 학생의 말에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평생 해왔던 일이었으니까요. 숨기고, 부정하고, 더 미국적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하지만 진정한 통합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상태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병실을 방문할 때마다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어요. 슬픔과 죄책감 대신 희망과 평온함을 느꼈죠. 엄마, 제가 드디어 찾았어요. 제가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를요. 무반응인 어머니지만 저는 그녀가 어딘가에서 듣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있다고요. 주변 사람들도 저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인정받기 위해, 증명하기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제 신념과 가치에 따라 행동했어요. 그것이 도산에게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이름을 빛내지 말고 이름 없는 이들을 빛나게 하라. 이것이 이제 제 삶의 모토가 되었어요. 미국 사회에서 여전히 아시아계는 많은 편견과 차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도산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제 강의는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CNN에서는 저를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는 새로운 목소리라고 소개했죠.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물었어요. 윤 씨, 당신에게 정체성이란 무엇인가요? 과거의 저였다면 복잡하고 모호한 대답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명확했어요. 정체성은 우리가 선택하는 가치와 믿음입니다. 저는 도산 안창호의 말처럼 사람을 믿는 것에서 제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국적이나 인종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신뢰와 존중,
그것이 제 뿌리입니다. 그 말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어요. 혼란스러운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이민자와 소수 민족 출신들에게요. 저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분열이 아닌 통합의 메시지를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또 한 번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산 안창호 국제 심포지엄의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어요. 서울에 도착하자 조연석 박사가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윤대성 씨, 정말 달라 보이네요. 더 자신감 있어 보여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말이 정확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도, 제 얼굴도, 제 역사도요. 심포지엄에서 저는 두 세계 사이에서 도산의 철학과 현대 정체성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연설했습니다. 청중 속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경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도산은 말했습니다. 신념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자다. 저는 오랫동안 제 신념을 찾지 못했어요. 남의 기대와 평가에 의존해 살았죠.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신념은 타인을 향한 믿음과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연설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중에는 제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어요. 그들도 저와 같은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조연석 박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지난 몇 달을 돌아봤습니다. 윤 씨가 처음 왔을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변화였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더 이상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예전에 저는 항상 제 가치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충분히 미국적인지, 충분히 성공했는지, 충분히 받아들여지는지.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누구인지 알고 그것으로 충분하니까요. 조연석 박사는 깊이 공감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산이 말한 자신을 알고 세계를 아는 거지군요. 귀국 전날 저는 도산기념관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서요. 전시물들을 하나하나 다시 보며 제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그리고 도산의 말 중 하나가 특히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 이름이 남아 역사에 기억되는 것보다 내 신념이 남아 사람들의 마음에 기억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에 깊이 공명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산처럼 제 신념에 따라 살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영감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기념관을 나오며 마지막으로 도산의 초상화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평화와 확신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저도 언젠가 그런 눈빛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1년 후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서울 도산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조연석 박사가 있었고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1년에 2번씩 한국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연구를 위해, 또 한 번은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요. 이번 방문은 어떤가요? 여전히 이방인 같은 느낌인가요? 조연석 박사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은 아니에요. 사실 어디에서든 이방인이면서도 어디에서든 집에 있는 기분이에요. 그게 제 본질인 것 같아요. 조연석 박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제 여정의 중요한 안내자였어요.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도산의 철학에 관한 공동 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물은 곧 책으로 출간될 예정이었습니다. 출간 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몇 달 전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고 저는 그녀의 마지막을 지킬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전략국에서는 다시 제자리를 제안했지만 저는 교육에 더 집중하기로 했어요. 조지타운에서의 강의는 정규 과정이 되었고 특히 이민자 2세대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한미 교육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해요. 양국의 젊은이들이 서로의 문화와 가치를 배우는 기회를 만들고 싶어요. 특히 자신의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요. 조연석 박사는 깊이 공감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계획입니다. 도산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마음속에 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박사님, 이제 제 이름은 윤대성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자랑스럽습니다. 조연석 박사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그는 제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데이비드 윤에서 윤대성으로의 변화는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정체성의 온전한 수용을 의미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윤대성 씨. 도산이 말했듯이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하셨죠. 우리는 차를 마시며 봄날의 공원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워싱턴으로 돌아간 후 저는 제 연구실 문패를 바꿨습니다. 데이비드 윤 대신 윤대윤이라고요. 학생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새 이름으로 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난 학기에 제 강의를 들었던 중국계 학생이 찾아왔어요. 교수님, 저도 이제 제 중국 이름을 쓰기로 했어요. 원래 이름이 류웨이인데
미국에서는 항상 외인이라고 불렸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제 진짜 이름을 사용하고 싶어요. 그 학생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희 작은 변화가 다른 이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이것이 바로 도산이 말한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꾼다는 의미였을까요?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저의 이름 변경과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분열된 정체성을 넘어서 윤대성 교수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는 제 이야기를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의 정체성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기사를 읽고 친가 할아버지가 연락해 왔어요. 90대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그를 방문하기로 했죠. 버지니아 교회의 한 요양원에서 저는 처음으로 친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는 예상보다 훨씬 약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그래서 내가 윤대성이구나. 할아버지의 첫마디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이어지면서 그의 태도가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무 완고했다. 내가 한국의 역사와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니 용서해주겠니?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진정한 화해의 가능성을 보았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처음으로 저는 제 가족의 역사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들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으로 참전했다가 한국 여성과 사랑에 빠졌지. 하지만 내가 그 관계를 반대했고 결국 내 어머니는 너를 낳자마자 미국으로 보냈다. 그 후 어떻게 됐는지는 나도 모른다.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던 의문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버려진 것이 아니었어요. 복잡한 상황과 시대적 한계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있었을 뿐이었죠. 할아버지와의 만남 이후 저는 더욱 확고한 마음으로 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한미 교육 교류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2년 후 저는 도산 안창호 국제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문화적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이들을 지원하고 도산의 철학을 현대에 적용하는 연구를 후원했어요. 조현석 박사는 서울 지부의 대표가 되었고 우리는 태평양을 넘나들며 함께 일했습니다. 어느 날 워싱턴 D. 의 한인 커뮤니티 행사에 초청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어로 연설을 했어요. 서툴고 어색했지만 청중들은 열렬히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인정과 존중을 느꼈어요. 저는 윤대성입니다. 미국에서 자랐지만 한국의 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 저는 두 세계 사이의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국경과 인종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를 꿈꿉니다. 연설이 끝나고 많은 이들이 저에게 다가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특히 한 젊은 한인 여성의 말이 기억에 남았어요. 교수님, 저는 항상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혼란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되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미국에 눌려있는 소수자가 아닙니다. 또한 한국에 대한 향수에 사로잡힌 이방인도 아니에요. 저는 두 세계를 모두 품은 채 철학을 가진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산의 철학이 제 내면을 바꾸었고 그 변화가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정체성의 힘이 아닐까요?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타인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저는 이제 제 이름을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윤대성. 이 이름에는 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더 이상 분열된 이름이 아닌 하나의 온전한 이름으로서요. 잘 들으셨나요? 오늘 저희는 데이비드 윤 혹은 윤대성이라는 한 사람의 정체성 찾기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편견과 오해 속에서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던 그가 도산 안창호의 철학을 만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정체성이란 단순히 태어난 곳이나 피부색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가치와 믿음이라는 메시지는 오늘날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 윤대성의 이야기는 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날을 꿈꾸시나요? 혹시 여러분 안에도 서로 다른 정체성이 갈등하고 있다면 그것이 약점이 아닌 특별한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